무더위가 절정을 향하고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이기에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서 결실의 가을을 기다려 봅시다. 여기는 상주 FM 93.9MHz 남산지기 장명하가 진행하는 사람 사는 이야기입니다. 유익종의 그저 바라만 볼 수 있어도로 출발의 문을 열겠습니다. 한마디 말 없이 슬픔을 잊고자 멀어진 그대의 눈빛에 그저 잊고자 작은 그리움이 다가와 가슴을 스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좋은 사람 그리워 가슴 아픈 사람 우리 헤어지는 멀어도 마음에 남아서 창문 흔들리는 소리에 돌아오는 마음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좋은 사람 그리워 떠오르면 가슴만 아픈 사람 우리 헤어지는 마음에 남아서 창문 흔들리는 소리에 돌아오는 마음 오늘은 한국인의 뿌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그의 제자들에게 합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엘리야나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라고 한다고 대답했죠. 그러자 예수는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다시 물었죠. 성급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대답을 듣고 매우 만족해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도 예수님 자신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매우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묻고 대답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면서 방황과 아픔을 겪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이 한 인격체로 독립하게 되고 사회인으로 거듭나는 거죠. 이것은 마치 군뱅이가 허물을 벗고 매미가 되는 과정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이러한 정체성 확립이 안 되면 일생 독립적 인격체로 살아갈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의 깊은 심성 속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은 무엇이었는지를 고대 국가들의 축제와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조선시대, 구한말에 도입되었던 종교에서 그 뿌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즐겨 있는 중국의 삼국지 저자는 서진의 진수인데요. 그가 쓴 위지 동의전 편을 보면 고구려에 대해 노래와 춤을 좋아하며 밤이 이석해지면 남녀가 무리지어 서로 노래하며 유희를 즐긴다고 했고, 부여에 대해서는 정월에 지내는 제천 행사 때 사람들이 대거 모여 날마다 마시고 먹고 노래하고 춤추는데 그 이름을 영고라 하였다고 적고 있으며, 마하는 해마다 5월이면 씨 뿌리기를 마치고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데 무리지어 모여 밤낮 쉬지 않고 노래하고 춤추고 술을 마신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중국인의 눈에 비친 동이족은 요컨대 음주 가무를 즐기는 풍류를 아는 민족이었다는 뜻이죠. 우리 민족의 DNA에는 음주 가무가 자연스럽게 녹아있다는 말인데요.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K-팝과 한류는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전해 내려온 기질덕이라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코로나 사태 이전 노래방 수가 전국에 몇만 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때는 회식 후에 술 마시다가 노래방에 가서 한두 시간 노래를 부르고 귀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였죠. 노래로 만들어진 시도 부지기수여서 김소월, 서정주, 정호성, 유시화의 시가 노래로 만들어진 것이 그 신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중가요가 형성된 시기는 대략 1920년대쯤인데요. 전통적인 노래 형식인 잡가와 외래적 음악 양식인 창가가 공존하다가 외래 노래 문화가 대중가요로 정착되었고 6.25 전쟁 후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광복전에는 눈물 젖은 두만강, 나그네 서름, 애수의 소야곡, 감격시대가 공전의 히트곡이었고 50년대 전쟁을 치른 후에는 굳세어라 금수나, 이별의 부산 정거장, 봄날은 간다, 향기 품은 군사구편 등이 유행하면서 그 시대를 알려면 그 당시의 노래를 들어보면 된다고 하죠. 1976년 미국 작가 알렉스 헤일리의 소설 뿌리 더 루트는 현재 서아프리카 감비아 지방에서 출생해서 만딩카族의 부족의 자존감을 마음 깊이 품고 교육받으며 살아온 쿤타 킨테가 노예 사냥꾼에게 잡혀 미국 국적의 배에 침짝처럼 실려 노예 생활을 시작하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백인의 소유물로 살아가던 쿤타 킨테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자기의 정체성에 눈뜨게 되면서 자유로운 인간으로서의 자존감과 아프리카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잃지 않고 살기 위해 여러 번 도망쳐보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죠. 앞으로 아메리칸인 쿤타 킨테의 순환과 희망이 켜켜이 쌓여있는 이 소설은 쿤타 킨테로부터 이 소설의 작가인 알렉스 헤일리까지 7대에 걸쳐 일어난 슬프고 애절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소설이 출간되자마자 풀리처상, 전미도서상 등을 석권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방영도에 대단한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본 한국인들은 흑인하면 쿤타 킨테로 통해서 쿤타 킨테는 흑인의 대명사가 되기도 했었죠. 쿤타 킨테에서 시작된 흑인들의 정체성 찾기 운동은 미국에서 오바마 흑인 대통령을 탄생시킴으로써 마침내 그들의 꿈이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인의 뿌리는 어디에 닫아 있을까요? 후한서 동의전과 삼국지 위서 동의전의 고대 우리나라의 제천의식에 관한 기록들이 나오는데요.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동해의 무천, 삼한의 10월제 등이죠.
이러한 의식들은 농경문화의 발달로 정착생활이 본격화됨에 따라 나타난 공동체적인 질서 속에서 등장했고 집단 행위인 추수감사제적인 성격을 띈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축제들은 대부분 추수가 끝나는 10월에 행해졌으나 사만의 경우 5월 수린날과 10월 상달에 각각 거행된 것으로 보아 파종기와 수확기와 관련된 농경문화의 축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지 부여의 연고만은 중국 은나라의 정월인 12월에 행해졌는데요. 이는 수렵사회의 전통을 그대로 간직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종교적인 의식이 거행되었으며 직업적인 종교사제가 이를 주관했죠. 삼국지 위서 동의전 부여조의 기록을 보면 은역 정월에 하늘의 제사하고 나라 사람들이 크게 모여서 연일 마시고 먹고 노래하고 춤추니 이름하여 영고라 한다. 이때에는 형벌과 옥사를 판결하고 죄수들을 풀어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한서에도 이와 비슷한 기록이 있는데요. 다만 첫머리에 12월에 하늘의 제사하고 크게 모인다. 연일 마시고 먹고 노래하고 춤추니 이름하여 영고라 한다라 하여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은나라의 정월은 오늘날의 음력으로 치면 12월이므로 같은 내용이라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겠죠. 고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농경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자연의 질서를 발견하게 되고 나아가 그 질서에 순응함으로써 사람들의 생활을 더욱 안정시킬 수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공동체적 질서 속에서 집단적인 행동이 가능해져 종교적 제의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중에서도 규모가 가장 큰 것이 추수감사제였죠. 특히 부여에서는 오곡이 여물지 않을 때는 국왕이 이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거나 심지어는 죽임을 당해야 하는 시대였던 만큼 추수감사제 때에는 국왕의 친제가 거행됐을 것으로 추측되고요. 이때 귀족들인 제가들이 모여 왕을 중심으로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중요 문제를 토의 결단함으로써 국가의 통합력을 강화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한편 이때에는 술과 노래와 춤이 필수적이었는데요. 이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고기잡이, 사냥, 농경 등의 중요한 생산활동을 모두 시족원이 공동노동으로 하였기 때문에 풍작을 기원하는 종교적 의식이면서도 시족사고의 결속을 위한 축제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고는 부여가 아직 전국적인 지배조직을 갖추지 못하고 지방의 부족적인 자치력이 온전하고 있던 상황에서 비단 민속적인 행사로서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통합 기능도 아울러 가지고 있었던 행사였는데요. 형옥을 판결하고 죄수들을 풀어주었다는 것은 오늘날 국경 이래 죄수들을 특사하는 것을 연상시키죠. 이러한 전통은 오늘날까지도 행해지고 있는 동제와 그 시기나 내용, 성격 등에서 유사점이 많이 보존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맹은 고구려에서 10월에 행하던 제천의식이었죠. 동맹에 관한 기록은 삼국지 후한서 등에 처음 나타나는데요. 동맹은 고려 말까지 8관해로 이름이 바뀌면서 1500년 동안 지속하였다고 하는데요. 고대 부족사회 공동체 제의에서 시작하여 국왕 즉위식 등 왕궁 제의에 이르기까지 성화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동맹의 형태는 제주도 동제 및 몇몇 촌락 공동체의 농경, 의례 등으로 남아있고요. 이들의 제사 시기는 대부분 정초와 정월 대보름이지만 10월의 사례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동맹을 통해 농경 민족의 유구한 농경 의례와 풍요 다산의 전통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후한서에서는 고구려의 동맹을 10월에 하늘의 제사하고 대회를 주관하니 이름하여 동맹이라 한다. 그 나라 동쪽에 대열이 있는데 수신이라 부르고 역시 10월에 제사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7세기경의 주서나 북사의 고구려전에도 또 신묘 두 곳이 있으니 하나는 부여신이라 하며 나무로 깎은 부인의 상을 만들었는데 하나는 등고신이라 부르니 이는 그 시조인 부여신의 아들이라 하고
같은 벼슬을 주어 대우하며 사람을 보내서 수호하는데 아마도 하백류와 주몽을 말하는 것이리라 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네요. 동맹의 10월 제천의식은 농경 의례로서 부족사회 공동체의 추수감사제였음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죠. 주거가 마땅치 않았던 당시의 상황에서 자연동굴을 성소로 삼고 여신상을 모셨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도 아울러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동맹제천의식은 고려의 팔관해로 개성되었음을 1345년에 발간된 송사에서도 나라 동쪽에 굴이 있고 세신이라 부른다. 늘 10월 보름을 맞아 제사하는데 이것을 팔관제라 한다. 그 의례가 매우 성대하여 왕과 비빈이 달하게 오르고 크게 풍악과 연음을 베풀었다라는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죠. 송나라 사신 서경도 그의 선화봉사 고려도경에서 10월 동맹을 팔관제라 부르고 처음 왕위를 계승한 해와 3년에 한 번은 대제를 지내고 그 조묘가 동문 밖에 있다는 등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 동맹이 팔관해로 개성되었음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동맹은 고려 말까지 1500년을 유구히 개성되었고 고대 부족사회 공동체의 제의에서 비롯하여 국왕, 즉위식과 관련을 가지는 등 왕궁 제의에까지 성화 발전되었지만 숙류억불 정책을 기조로 삼았던 조선 시대에 들어서면서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경쾌한 음악으로 무더위를 잠시 식히고 오겠습니다. 최헌의 오동립과 윤수일의 아파트입니다. 오동잎 한잎도에 떨어지는 가을밤에 그 어디서 들려오나 귀뚜라미 우는 소리 고요하게 흐르는 밤의 정막을 어이해서 널
바람 부는 갈대 숲을 지나 언제나 나를 기다리던 너의 아파트 그리운 마음에 전화를 하면 아름다운 너의 목소리 언제나 내게 속삭이던 너의 목소리 흘러가는 강물처럼 흘러가는 구름처럼 머물지 못해 떠나가버리기엔 너를 못 잊어 오늘도 바보처럼 미련 때문에 다시 또 찾아왔지만 아무도 없는 쓸쓸한 너의 아파트 흘러가는 강물처럼 흘러가는 구름처럼 머물지 못해 떠나가버리기엔 너를 못 잊어 오늘도 바보처럼 미련 때문에 다시 또 찾아왔지만 아무도 없는 쓸쓸한 너의 아파트 아무도 없는 쓸쓸한 너의 아파트 yeah. 아무도 없는 쓸쓸한 너의 아파트 한편 사만의 5월 수린날의 제사는 풍년을 기원하는 기풍제였던 것으로 짐작되는데요. 이러한 행사들은 모두 주술행위를 통한 집단의식적인 축제의 의미가 있기도 하므로 노래와 춤 그리고 음주 등은 기풍제나 추수감사제와 같은 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들이라고 해야겠죠. 발로 땅을 높게 혹은 낮게 밟으면서 손발을 박자에 맞춰 움직이는 중국의 탕무와 흡사한 율동과 여러 사람이 모여 집단으로 춤을 추는 군무 등이 술과 곁들여 축제 분위기를 더해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대에서의 제천의례는 갈등과 해소의 장으로서 축제이자 정치, 경제, 군사, 사법적인 의미를 지닌 복합적 성격의 축제였는데요.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백제신라, 가야 등의 고대 국가 초기의 왕권은 제천의례에 의한 종교적 권위에 기반한 재정일체의 사회였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당시 초기 왕은 주술적 능력을 가지고 기후와 농사의 풍흉을 책임진다고 믿어졌는데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물적 생산을 보장받기 위해 자연의 공포와 기아의 두려움을 왕에게 위임하고 그의 특권을 인정해 주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왕이 직접 원구단에서 하늘의 제사였다고 하는데요.
조선시대 역시 왕이 직접 원구단에서 비와 풍년을 빌었으며 단을 쌓고 천지에 제사했죠. 그리고 구한 말에 일제가 국권을 침탈하자 이를 되찾기 위해 일어난 의병 중에는 제천의식을 행하는 부대도 있었다고 합니다. 삼국시대에 전래된 불교는 통일신라와 고려사회에서 국교적 위치에 있었고 한국 문화와 역사 전반에 걸쳐 깊은 영향을 미쳤죠. 특히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는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교의 영향력이 컸으며 백제, 신라, 고구려 모두 불교를 수용하고 국가 발전에 활용했습니다. 불교는 정신적인 안식과 내세의 복락을 약속하는 종교적 기능 외에도 국가 통합, 경제 발전, 문화, 예술 창달에도 이바지했습니다. 왕실의 후원 아래 불교는 국가 통합을 위한 이념적 지주 역할을 했으며 왕권 강화와 국가 안녕을 기원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진우의 선풍진작과 의천의 천태종 설립 등으로 불교가 더욱 다양하게 발전했죠. 불교는 건축, 조각, 회화 등 예술 분야에도 다양한 영향을 주어 한국 고유의 불교 미술을 탄생시켰는데요. 석굴암과 불국사, 다보탑과 석가탑 등은 불교 문화의 대표적인 유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불교 경전의 번역과 연구는 한국 학문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쳤죠. 불교는 빈민 구제, 의료 지원, 교육 등 사회복지 활동을 통해 사회 구성원들에게도 필요한 도움을 제공했고요. 특히 사찰은 지역 사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종교적, 문화적, 구심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불교의 생사관, 윤회설, 인가, 응보사상 등은 한국인의 정신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고요. 이러한 불교적 사상은 한국인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 가치관, 도덕관 등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에도 불교는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종교이자 문화적 요소로 남아있는데요. 많은 사람이 불교 신앙을 통해 정신적 위안을 얻고 사찰을 방문하여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숭유억불 정책으로 세워진 조선은 그야말로 유교의 나라였는데요. 유교는 조선 사회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쳤고 정치, 사회,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유교적 가치관과 규범이 자리 잡게 했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죠. 유교는 조선시대의 지배 이념으로서 왕조의 통치 질서를 뒷받침하고 신분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유교적 가치관은 관리, 등용 방식에도 영향을 미쳐 과거제를 통해 유학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등용하도록 제도화되었습니다. 유교는 가족관계, 사회 질서, 예절 등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특히 효, 충, 예와 같은 가치는 조선 사회의 전통적인 규범으로 자리 잡았죠. 유교는 조선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쳐 예술, 문학, 의례 등의 종교적 가치관과 미학이 반영되었죠. 현대 사회에서도 유교적 가치관은 일부 남아있어 가족관계, 사회생활, 직장문화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장자에 대한 존중, 상하관계의 중요성, 예의 품절 등은 유교적 가치관이 현대사회에 남긴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성차별, 가보장제, 3년상에 대한 집착, 현실을 도외시한 체면문화 등 유교적 가치관의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 비판을 받기도 하죠. 구한말에 전래된 기독교는 한국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특히 근대화, 교육, 의료, 사회복지, 여성 인권 신장, 민주화 운동 등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기독교는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자주적인 국가 건설을 위한 민족 운동과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도 기독교인들의 역할은 지대하였으며 민주화 운동에도 참여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기독교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하며 민주주의 가치관 확산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기독교는 특히 교육과 의료 분야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설립한 학교와 병원은 한국 사회의 교육 및 의료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했고요. 기독교는 사회복지 활동을 통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구제사업을 펼쳐 한국 사회의 사회복지 시스템 발전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을 뿐 아니라 여성 인권 신장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독교는 한국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특히 찬송과 성경 번역, 교회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적 변화를 주도했습니다. 기독교 문화는 한국인의 삶의 방식, 가치관, 세계관 형성에도 크게 영향을 주었고요. 한국 사회의 정체성 형성에도 이바지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K컬처라는 용어가 매스컴은 물론 여러 곳에서 번번하게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K-팝, K-필름, K-시리즈로 대표되는 다양한 문화상품의 범주들이 세계화의 대열에 동참하고 세계가 K컬처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 드라마와 아이돌 중심의 한국 대중음악이 K-팝으로 불리며 중화권, 국가와 일본 등을 중심으로 유행하는 등 선호 현상이 일어났고 이를 부르는 용어로 꽤 오랜 기간 한류라는 단어가 자리 잡게 됐었죠. 한류라는 용어가 최근 들어 K컬처라는 용어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제 K컬처는 한국을 뜻하는 K라는 접두사에 상품 카테고리를 뜻하는 단어를 결합하면서 K-엔터테인먼트에 속하는 K-팝, K-댄스, K-뮤직, K-드라마, K-필름, K-예능, K-웹툰, K-애니메이션, K-공연, K-게임 등 무형 상품 분야와 K-문화 상품에 속하는 K-푸드, K-패션, K-테마파크, K-관광, K-놀이공원, K-쇼핑 등 유행 상품 분야가 골고루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어 세계적 브랜드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K컬처의 DNA는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요? 저는 우리 조상들의 고대 국가에서 펼쳐진 제천의식과 삼국시대에 전래된 불교와 고려시대에 전래된 유교, 구한말에 전래된 기독교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비록 열악한 환경에서도 음주 가무를 즐기며 해학적이고 낭만적인 상황을 연출할 수 있었던 우리 조상들의 피가 오늘날 K컬처의 원동력이라고 믿고 싶은 거죠. 오늘은 우리 고대 국가들에 행해졌던 제천의식과 여러 종교와 우리의 K컬처의 상관관계를 한국인의 뿌리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범용, 한명훈이 부르는 꿈의 대화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주 FM 93.9MHz 남산지기 장명하가 진행한 사람 사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히 계십시오. 내려앉아 어두운 거리에 아마 너에게 나의 꿈 들려주네.
줄